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올라온다고, 저희가 낡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예,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뜬금없네요, 갑자기. 예, 어쨌든 진행을 계속하면, 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구제받을 인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인간들은 이미 신의 의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정설에 대한 공포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이러한 생각에는 한마디로 이제 자신의 일, 일종의 이제 자신의 직업이라는 것이 천직이라고 보는 겁니다. 천직. 자, 프로테스탄티즘에는 자신의 일이나 직업이 신으로부터 주어진 천직이라는 교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욕적으로 노동에 부지런히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금욕이 어떻게 자본주의를 낳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핵심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아하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교의에 나와 있는 이러한 노동에 부지런히 힘쓰고 그 노동을 힘쓴 만큼 소모하는 게 아니라 금욕에 다시 힘써가지고 결국 자기의 일, 자기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신의 의지에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결과로 결국 뭐가 되겠죠? 부가 축적이 되죠. 그죠? 돈을 벌어 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노동의 결과로 이제 부가 축적이 되면은 이제 부가 생기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프로테스탄티즘에 이제 입각하면 이거는 이제 천직, 내가 천직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천직에 충실했기 때문에 신이 축복을 내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천직에 충실해가지고 신이 내린 일종의 축복이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의 축적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됩니다. 프로테스탄티즘에 있어서. 이해가 되시나요? 자, 내가 신의 의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예정받은 인간이다. 그래서 나는 이 교의에 따라서 내가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신의 의지에 부합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여서 부를 축적하면 그것은 내가 신에 의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의 축적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입니다. 자, 이제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은 결국 사치를 금하고 금욕을 함으로 결국 부라는 것은 계속 이제 어떠한 미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치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하고 일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일종의 투자 자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탄생에 기여했다라고 베버는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프로테스탄티즘의 이론은 이해가 된다라고 이제 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이러한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를 형성했다라고 치면 이 자본주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예요. 자, 이 한번 자본주의가 성립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다라고 본 겁니다. 베버는. 이게 중요해요. 원래의 목적을 잃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 경쟁을 강요당한다고 본 겁니다. 베버가. 경제 경쟁이에요. 예. 이 한마디로 그거죠. 먹고 살기 위한 경쟁을 강요당한다라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여전히 그렇죠. 지금 취업난, 코로나,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닥치고 있는데 이것도 경제 경쟁을 강요당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래서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무엇이 되냐면은 노동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목적 있죠. 본래의 목적. 본래의 목적이 프로테스탄티즘에게는 뭐였죠? 그죠? 신의 의지에 부합하는 행동이었죠. 본래 목적이. 근데 노동의 이러한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다라고 본 거예요. 이러한 경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자본주의가 나타나면서. 그래서 결국 부의 축적이라는 것이 목적이 사치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금욕이었는데 이게 사치로 돌변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변질. 사치로 변질. 사치로 변질돼 버리면은 결국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이 왜곡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이러한 금욕적인 태도와 근대 자본주의가 역설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게 베버의 사상에 있어서 너무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께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세속화라는 개념도 이제 베버가 얘기를 하는데, 이 세속화가 바로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건데 뭐냐면은
자, 신앙에 기초한 생활 양식이 있죠. 신앙에 기초한 양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종교성이 있죠. 종교성. 신앙은 종교성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종교성이 점점 옅어져 가는 거예요. 옅어짐, 흐려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흐려짐. 자, 이런 것들을 뭐라 불렀냐면 세속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베버가 그렇게 부른 거예요. 결국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발생한 자본주의 또한 세속화에 의해서 이러한 종교성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신앙심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결국 부의 추구라는 것이 사치가 목적이 돼버리면서 결국에는 세속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사치가 목적이 돼버린 거죠. 원래는 금욕이었는데 사치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성이 흐려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 지금 그리스도교들이 보여주고 있는 맹신이나 일종의 광신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인 여러 병폐 현상을 저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화라는 것, 자본주의와 근대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봤던 베버는 이러한 근대화에 의해서 역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세속화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베버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라는 개념도 얘기했어요. 예,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에토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여러 이제 그리스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쪽 철학에 대해서 여러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스에서 요구하는 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 베버는 좀 다릅니다. 베버는 종교의 가르침에 기초한 사람들의 이제 정신 상태가 에토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의 교리의 내용이 아니라 에토스가 만들어내는 이제 사람들의 행위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에토스라는 것이 금욕적 에토스라는 거예요. 금욕적 에토스. 금욕적 윤리인 거죠, 한마디로. 이러한 윤리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프로테스탄티즘과는 전혀 공존할 수 없는 자본주의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약간 이제 겹치고 보충되는 부분인데, 자,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의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시다. 예, 뭐뭐 하세요. 뭐뭐 해서는 안 됩니다. 뭐뭐 해라. 이러한 식으로. 예,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죠. 성서에. 근데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이제 받고 일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의 가르침이다. 나의 직업은 신이 내려주셨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교의의 내용 자체에 이제 관심을 가지다가 점점 교의의 내용에 아닌 뭐라 그래야 될까?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결국 변질되어 가는 모습. 예.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 그 기초에 원래 핵심적인 윤리라는 것이 바로 에토스라는 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토스가 좀 변질됐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조금 논점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사회적인 행위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행위. 참 베버가 여러 개념을 많이 말을 했어요. 사회적 행위. 부디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자, 사회적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회학은 인간의 행위에 주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베버는 미크로 사회학이었으니까. 사회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행위가 모인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버는 이러한 인간의 행위 중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가 전제가 된 사회적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동을 하죠, 인간은. 행동을 하는데, 행동은 이런 거예요. 뭐, 조건반사. 예, 무릎을 탁 치면은 앉아있을 때 무릎이 살짝, 다리가 살짝 들린다, 종아리 쪽이. 뭐, 이런 것들은 뭐, 조건반사였고. 그리고 뭐,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뭐, 종소리 울리니까 개가 침을 흘리더라. 밥을 주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조건반사고 이러한 일종의 수의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뭐 날씨가 추울 때 뭐 몸을 떤다는 거 몸을 떤 이런 것들은 다 행동이라고 본 거예요. 베버의 입장에서. 자, 근데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베버에게 있어서. 행동과 행위를 분리해서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행위.
행위라는 것은 나의 의지를 수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내가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창밖을 바라보며 가고 싶기 때문에 나는 버스를 탔어요. 그럼 이거는 나의 행위인 거죠. 예. 나의 의지가 수반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행위를 또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행위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행위가 있는 거고, 자, 그렇지 않은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행위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회적 행위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의식한 행위입니다. 예, 사회적 행위라는 것은 타인 의식입니다. 이 사회적 행위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기만이죠. 나는 다른 사람을 절대 생각하지 않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말한다고 해도 거짓말이겠죠. 어쨌든 사회적인 행위, 이것은 바로 타인을 의식하는 행위예요.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수영장 같은데 이제 가기 위해서 뭐 워터파크 같은데 가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는 것이 비록 방에 처박혀서 뭐 집에서 뭐 이제 뭐 슬라이드라든가 뭐 이렇게 맨몸 운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헬스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혼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사회적 행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시가. 집에서 아무리 혼자 운동해도 내가 워터파크 가서 여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몸을 만들고 있으면 그건 사회적 행위라는 거예요. 예, 좀 경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좀 경박한 것들이 뇌리에 잘 박히기 때문이에요. 예, 어쨌든 사회적 행위가 아닌 행위는 무엇일까? 그러면 자, 결국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행위예요.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이제 배변 활동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활발해져서 집에서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있다든가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화장실에 간다든가 뭐 이런 거 다른 사람 의식하는 행위 아니잖아요. 예. 다른 사람한테 나 화장실 간다는 거 보여주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회적 행위가 아닌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회적 행위가 좀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인권 변호사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칩시다. 나의 공부의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예요. 지금 전공의들, 의협들 파업하고 자신들의 희소성을 높여달라는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일종의 봤을 때. 예. 아니다. 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몰상식한 행위인 거죠. 예. 사회적 행위는 맞겠죠. 예. 왜냐면은 정부로 하여금, 예.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제, 처우를 좀 개선해달라라는 행동이니까, 예. 이런 파업 같은 것들이. 근데, 처우가 얼마나 비참하길래, 예. 이러한 식으로 자꾸 개선을 해달라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다루고 있는 여담이지만 사람의 목숨을 다루고 있는 의사들이 그렇게 응급 환자가 널려 있는데도 파업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간접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 너무나 이제 조금 비약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예. 솔직히 의사가 힘들겠죠. 예. 뭐 나름대로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외교관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예. 옆집 사람도 힘들고 슈퍼 아줌마 아저씨도 힘들겠죠. 근데 사람의 목숨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그러한 직업, 예, 그러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에 있어서 윤리의식이 투철해야 하는 그런 직업에 있어서 자기 이해관계, 뭐 자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뭐 파업을 다 같이 한다라는 것은 조금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말이죠. 예, 어쨌든 뭐 여기까지만 비난하겠습니다. 뭐 주변에 뭐 여러분 주변에 또 의협 파업 나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또 그분들을 또 생각하면 또 혈연과 지연이 작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분이 나쁘실 거 아니에요. 이 영상 또 보시면서, 그죠? 예.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뭐 거의 뭐 의미 없어졌죠. 뭐 다 찢어 밝혀진 지 오래고, 예. 자, 뭐 가식적이기 그지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간접살인하고 있으면서, 그죠? 예, 어쨌든, 예, 계속 진행을 하면, 자, 사회적 행위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면 이것도 사회적 행위인 겁니다. 예,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예,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라는 그러한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예, 자신의 그러한 숭고한 정신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도 사회적 행위에 포함시켰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러한 사회적인 행위의 동기와 의미를 자꾸 이제 분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베버는. 왜 이러한 사회적인 행위가 일어나는가? 왜 남성들은 이렇게 일종의 수컷의 본능으로서 이성들에게 좋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가? 왜 여성들은 더 이제 성적 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애쓰는가? 그러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 거죠. 왜 이렇게 좀 나보다 우월한 동성이 있으면 이성 앞에서 질투심을 느끼고 왜 그들을 왜 자꾸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가 같은 이러한 아주 본질적인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해사회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버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예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본능적인 측면이 좀 더 가깝겠네요. 예, 인간의 행위도 근데 본능에 좌우된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지만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베버는 사회적 행위를 또 네 가지로 나눴어요.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이거 너무 또 길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몇 개가 있는지 네 개 이름만 설명드릴게요. 전통적 행위가 있어요. 예, 습관에서 생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감정적인 행위가 있어요. 감정에서 생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치 합리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신념과 가치관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 합리적 행위가 있습니다. 목적을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행위예요. 이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또 이렇게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그죠? 예. 아니, 설명을 할 거면 똑바로 설명하고 안 할 거면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냥 쓰겠습니다. 예. 행위, 전통적 행위, 감정적 행위, 네 가지 행위가 있다 그랬죠? 사회적 행위에 가치 합리적 행위, 그리고 목적 합리적 행위가 있다. 우리가 뭐 시험에 이러한 개념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예. 전통적 행위는 아침에 일어난다. 그리고 나는 가족들에게 인사한다. 그리고 뭐 일요일이 되면은 뭐 교인들 많으니까 나는 교회 간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전통적 행위인 거고. 감정적 행위는 화낸다, 웃는다, 기뻐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전통적 행위와 감정적 행위는 베버 입장에서는 약간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합리적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담고 있는 행위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합리성이 약간 부족한 이러한 옛날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를 조금 구체화, 체계화가 덜 되어 있는 행위라는 거죠. 예. 이러한 전통적 감정적 행위는 그런 체계화가 덜 되어 있는 비합리적 행위인 거고 여기서 이제 가치 합리적인 행위인 나는 이제 힌두교이니까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든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몸이 멀쩡한 사람이니까 돕는다라든가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공부나 이러한 학습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들을 가르친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나의 가치와 신념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가치 합리적 행위인데 예, 이러한 가치 합리적 행위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진화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통적 행위와 감정적 행위가 가치 합리적 행위나 목적 합리적 행위. 목적 합리적 행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뭐 얼마 있으면은 시작되는 뭐 토익 시험에서 나는 800을 넘기겠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청사진을 좀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 이러한 목적을 따라서 하는 행위가 바로 목적 합리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통적 행위, 감정적 행위는 가치 합리적 행위와 목적 합리적 행위로 진화해 나간다라고 베버는 봤던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길죠. 예, 정말 깁니다. 이렇게 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근데 좀 많이 불편하네요. 덥지는 않은데 또 불편한 점이 있네요.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합니다. 예, 어쨌든 뭐 다 좋을 순 없죠. 세상 일이라는 게. 자, 폭력의 독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버가 직업으로서 정치라는 문헌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다른 사람을 이제 자신의 의지에 따르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다 쓰겠습니다. 타인이 있죠. 타인을 한마디로 내 의지에 따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의지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중대장이 있죠. 중대장. 그죠?
중대장은 거의 중대의 왕이죠.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는 중대장의 권한이 정말 막강했어요. 왜냐하면 중대 단위로 생활을 하니까. 전 7중대였는데 어쨌든 중대장의 힘이 막강한데 이러한 중대장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자기 밑에 수하의 병사들 그리고 간부들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죠. 그죠?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이제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타인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권력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관료제와 같은 베버가 얘기하는 제도적인 강제력이 있어요. 제도적인 관료제 너무나 많죠. SK, KT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풀무원, 한화, LG, 시몬스 뭐 생각나는 대로 지금 다 내뱉고 있는데, 이러한 일종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 전부 다 관료제 형식이죠. 그럼 제도적인 강제력을 지니고 있죠. 이러한 기업들은 반드시 뭐 대리나 뭐 이러한 밑에 있는 이러한 직원들은 뭐 부장, 뭐 차장 거쳐가지고 뭐 실장이니 뭐 해가지고 뭐 위에 뭐 윗선 결제 단계 다 거쳐가지고 뭐 승인 받고 이러한 식으로 제도적으로 강제력을 띄워야 되잖아요. 어떠한 것이 승인 허가가 나려면, 그죠? 이러한 관료제, 제도적 강제력을 뜻하는 것이고, 폭력에 의한 물리적인 강제력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강제력은 제도적인 강제력과 폭력에 의한 강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국가에서 물리적인 강제력은 결국 군대와 경찰에 의해서 독점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대 국가에서 이제 물리적 강제력은 군에 의해서 독점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뭐 이러한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절대로 뭐 색깔놀이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이제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어떤 물리적인 강제력을 많이 행사했었죠. 뭐 전두환 씨가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잘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폭력의 독점이 국가가 성립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베버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는 이러한 강제력을 가지게 되고, 강제력을 가지면서 점점 국가라는 것이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거는 푸코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푸코에게 영향을 줬는지, 푸코가 베버에게 영향을 줬는지는 제가 두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쵸? 그렇지만 푸코를 공부하시고 이제 권력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베버의 사회학을 바라보시게 되면 상당히 이제 뭔가 느낌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국가의 정의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국가를 정의 내릴 때 우리는 폭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리적 폭력이든 제도적 폭력이든 간에 맞는 말이죠. 국가의 제도적 폭력으로 인해서 예전에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였던 선수가 생활수급자로 찍혀가지고 찍힌 이유가 바로 하반신 마비였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금메달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더 지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살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 이거를 보고 진짜 상당히 분개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 국가 유공자라든가 국가에 의해 이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정말 개대접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이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뉴스가 나온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절대 영광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군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러한 점에서 뭐 아무리 뭐 트럼프가 쓰레기고 뭐 공화당이 썩었느니 어쩌니 얘기를 하더라도 미국은 그런 점이 확실합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든 어떤 식으로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그 대대손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시신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사후 처리에 대해서 정말 확실합니다. 진짜 너무나 우대해줘요. 그 사람이 뭐 1병이든 2등병이든 간에. 근데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땄든 은메달을 땄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국가에 기여를 했든 말든 내가 일단 빨리 나와 관련된 정책을 통과시켜서 다주택 걸리지 않기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다든가 최대한 이제 회계를 이제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감사원에 피해가기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네, 어쨌든
예, 갑자기 또 이렇게 사회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이 많아집니다. 죄송합니다. 철학 얘기할 때보다 할 말이 많네요.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인이 행동하는 폭력을 독점. 그러니까 일반인이 폭력을 독점하면은 이것은 범죄가 되지만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폭력의 독점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이 의회를 통해서 정치가를 당선시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죠? 대의제죠. 그쵸? 대의제, 의회주의, 의회민주주의, 공화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체제가 가질 수 있는 일종의 필요악인 부분이죠. 이러한 것들. 그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대변자를 결정하고 거기서 대변자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죠. 법률을 만드는데 과연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법률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는 저는 더 이상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법률을 만들고, 이러한 법률을 결국 국가는 정당하게 휘두른다라고 본 겁니다. 배법. 그 당시 20세기에 이제 배버의 생각이었는데, 여전히 한 세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배버 사후 지금 100년인 거 아시죠? 예, 192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20년이니까 배버 사후 지금 100주년입니다. 예, 사회학자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민주적으로 결정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는 이러한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정당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렇죠? 나는 국민들의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했고 그 권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나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행사한다. 이것이 바로 배버가 말하는 폭력의 독점이라고 본 겁니다. 이러한 독점은 정당한 프로세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배버는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했던 거죠. 예, 이것을 바로 배버는 폭력장치라고 부릅니다. 폭력장치. 폭력장치. 예, 좀 오늘은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은 예,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예, 3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절대 제가 지루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은 지루하지 않아요. 예, 보는 사람들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예, 그리고 또 사회학에 관심이 있으시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예, 왜냐면은 제가 재밌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냐? 예, 제 자신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예, 어쨌든 관료제. 관료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뭐 SKT 하나, LG 풀무원, 시몬스, 뭐 한샘,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일종의 관료제. 근데 이 관료제를 말씀드렸다시피 이념형으로 배버는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료제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절차와 규칙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예, 문서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법문용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문서에 의한 이러한 일종의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부작용 같은 것들, 예, 법문용례라고도 표현하고 또 레드테이프 현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할거주의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자기 부서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뭐 옆에 마케팅부, 뭐 영업부 다 관심 없어. 일단 우리 이제 뭐 총무부라든가 뭐 이러한 부서만 일단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기 부서만. 이런 할거주의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또 관료제 특징이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하향식이라는 거예요. 하향식. 그리고 문서라는 문서주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문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영업 담당, 마케팅 담당, 뭐 기획 담당, 격리 담당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관료제가 근데 가질 수 있는 것, 여전히 왜 우리는 관료제를 유지하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여전히 합리성과 효율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직을 관리하지 않으면 넌 어떻게 조직을 관리할 것인가라고 이제 경영진 쪽에 이제 의문을 제기했을 때 뚜렷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관료제를 여전히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근데 이러한 효율성 때문에 여전히 발생하는 것들, 인간 소외 뭐 많죠. 그죠? 목표를 이제 수단보다 우선시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주객전도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예. 규칙만 지키는 거. 이 관료제로 인해서 또 이제 의료사고들 많이 발생하잖아요. 뭐 환자가 입원하시기 전에는
일단 무슨 뭐 보호자의 서류가 필요하고 뭐 도장이 있어야 되고 당장 막 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지금 이미 막 뇌출혈 일어나가지고 혈관 다 터져가지고 전두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일단 잠시 기다리시고 옛날에 이런 거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서명 받아야 되고 전화통화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러한 진짜 말 그대로 X 같은 이러한 관료제의 병폐가 많이 일어났었죠. 병원에서도. 자, 그리고 책임의 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책임의 피라는 것. 내가 한 거 아니니까. 그거는 뭐 옆에 뭐 김대리 소관이니까 김대리한테 물어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뭐 부장들끼리도 뭐 이제 서로 이제 우리 부서 문제 아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배의 3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의 3가지 유형. 베버가 얘기했던 지배는 3가지의 유형이 있다. 자, 3가지 유형 뭐가 있냐? 첫 번째, 전통적 지배입니다. 전통적 지배. 전통적 지배. 전통적 지배는 뭐냐면은 예로부터 관습, 가문, 혈통들이 근거가 돼서 가문, 관습, 혈통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것들이 바로 전통적 지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건적인 사회, 남성, 여성 간에서 지배관계, 가부장제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통적 지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부장제 생각하시면 돼요. 가부장제. 가부장제. 우리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리학을 중시했던 우리 명예사대하지 않고는 죽고 못 살았던 이거 뭐라고 부르더라 이거? 명예사대하는 게 사대교린이라 그러나?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죽고 못 살았죠. 예. 조선시대 때 우리 명나라 형님 했죠 거의. 예.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전통적 지배라고 할 수 있죠. 유교에 의한 가부장제. 예, 유교 탈레반이라고 많이 부르죠. 예, 유교에 아주 병들어 있는 부분만을 쏙 빼와가지고 현대의 이제 자본주의와 결합시키면서 아주 쓰레기 같은 하나의 이제 토산물이 완성되었죠. 그죠? 예. 어쨌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통적 지배에 이제 기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기반한다고 할 수 있고, 다음은 이제 카리스마 지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지배. 카리스마적인 지배는 약간 리더십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예언자나 주술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이제 유럽에 이제 상당히 유명했던 예언가. 예언이 맞아 떨어지고 안 맞아 떨어지고를 떠나서 이름값이었죠, 일종의. 뭐 이러한 것들. 예언자에 의한 지배, 주술사에 의한 지배, 그리고 또 영웅적인 존재에 의한 지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초인적 자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지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영웅을 원합니다. 말세일수록.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또 환영을 했던 부분도 있고,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히틀러의 본색을 알지 못했던 독일 그 당시 국민들은 전후 사회에 이제 독일이 처해 있는 그 어려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웅이 나왔다고 히틀러를 얘기했습니다.